우리 몸이 충분히 수면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회복됩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마인드셋을 하셔라. 나는 오늘 꼭 잠이 들어야 돼가 아니라 그냥 침대에 누워서 자율신경 실조증이 생기면 왜 불면증이 생기나요? 자율신경 실조증에서 불면증은 아주 뚜렷하게 잘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이게 생기는 이유는 아주 명확한데 우리 몸이 밤이 되었는데도 신경계는 아직도 각성, 비상 모드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는 원래 낮에는 깨어있고 밤에는 쉬도록 만드는 자동 조절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율신경계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가 낮에는 에너지를 내고 일을 하기 위해서 교감신경이 적당히 활성화돼야 됩니다. 밤이 되면은 부교감신경이 올라오면서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체온도 내려가고 몸이 이완되고 자연스럽게 잠이 들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그런데 자율신경 실조증이 생기면 이 스위치 전환이 잘 안 됩니다. 스트레스와 과로, 불안이 오래 지속되면 교감신경이 계속 켜진 채로 고정되고 밤이 됐는데도 몸은 여전히 긴장 상태를 유지합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은 답답하고 근육은 풀리지 않고 머리는 계속 돌아갑니다. 몸은 침대에 누워 있는데 신경계는 아직도 지금 아직 위험하다,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하는 표현을 보면은 또로 피곤한데 잠이 안 와요. 눈을 감고 있는데도 뇌가 안 꺼지는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잠으로 들어가게 하는 신경 스위치가 고장났다고 할 수 있죠. 결국 불면증은 따로 떨어진 별개의 병이 아니라 자율신경계가 밤에도 긴장을 풀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수면으로 나타난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면증을 해결하려면 단순히 수면제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낮과 밤의 리듬을 다시 바로잡고 과민해진 신경계를 조율하도록 접근하는 것이 핵심이 됩니다. 불안, 분노, 수면 장애가 반복되는 사람들의 공통된 습관은 무엇인가요? 불안, 분노, 수면장애 이것들을 각각 보면 전혀 다른 문제처럼 보이지만 이 세 가지를 볼 때 공통된 패턴이 하나 보입니다. 우리 뇌와 자율신경계가 과민해져서 과도한 각성 상태에 있는 겁니다. 분노, 불안, 불면이 반복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일상에서 받는 그 스트레스로 인해 교감신경이 계속 항진되고 투쟁, 도피 반응이 유발되지만 그 에너지가 몸 밖으로 제대로 발산될 기회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교감신경과 HPA축이라는 신경 호르몬 시스템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이게 바로 투쟁, 도피 반응입니다. 싸우거나 도망갈 때 필요한 반응이라는 거죠. 위험을 감지했을 때 싸우거나 도망치기 위해서 심장은 빨라지고 호흡 빨라지고 근육은 긴장합니다. 감각도 예민해집니다. 잠은 멀어집니다. 반대로 소화나 면역, 회복 같은 기능은 뒤로 밀려납니다. 당장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반응들은 원래 생존을 위해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문제는 이런 반응이 꺼지지 않을 때인데 불안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안전하지 않다라는 신호가 계속 들어오는 상태인 거고, 분노는 위협에 맞서서 싸우려고 하는 에너지가 몸 안에 쌓여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면 장애는 밤이 됐는데도 이 경계 모드가 내려오지 못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따로 생긴 게 아니라 위험에 대비하는 신경계의 반응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로 그렇게 위험한 환경에 살고 있어서 분노나 불안이나 불면이 나타나는 걸까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죠. 현대 사회는 과거보다 이런 물리적인 생명의 위협은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불안이나 분노나 불면은 훨씬 더 흔해졌습니다. 스트레스 자극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겠고, 현대인의 생활 양식에서 이런 스트레스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채 몸에 남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업무에 대한 압박, 인간관계, 성과에 대한 경제, 남들과의 비교, 미래에 대한 불안 같은 자극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 신경계를 자극합니다. 우리 몸은 그럴 때마다 투쟁, 도피 반응을 일으켜서 근육에 힘을 주고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고 호흡을 가쁘게 만듭니다. 싸우거나 도망칠 준비를 하는 거죠. 이런 반응이 지금이 원시시대라면은 생존에 도움이 되었겠지만 현대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사에게 막 혼나고 있어서 심장이 두근거리고 근육이 긴장되고 우리 몸이 당장 싸우거나 도망쳐라 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상사를 때려 눕힐 수도 없고 회사에서 뛰쳐나가서 도망을 갈 수도 없습니다. 결국 몸은 계속 긴장 상태로 남게 되고 그 에너지는 쌓이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공통된 습관을 보면은 아주 비슷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그 긴장을 풀어줄 출구가 없습니다. 몸은 긴장한 채 가만히 앉아있고 감정은 눌러두고 머리로만 버팁니다. 여기에 스마트폰, 카페인, 야근, 야식 같은 각성 자극을 더 얹으면서 신경계를 더 깨운 채로 하루를 끝냅니다. 이렇게 살면은 우리 뇌와 자율신경계는 아직도 위험하다,
라는 판단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자, 이를 개선하려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될까요? 크게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과도한 자극들을 줄이고 내 몸에 나타나는 스트레스 반응들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현재 내가 위험하지 않다는 신호를 스스로에게 지속적으로 주는 겁니다. 명상이나 호흡 훈련을 통한 이완 방법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스트레스 사건이 자꾸 생각이 나고 화가 나고 막 불안하고 내 몸이 마치 생존의 위협을 받는 것처럼 예민해지는 반응을 보일 때 지금 그렇게 위험한 상황 아니야, 괜찮아, 그냥 편하게 있으면 돼 하는 신호를 주는 거죠. 이런 신호를 주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명상과 호흡 훈련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이런 스트레스 반응들은 우리 몸이 싸우거나 도망가는 등의 활동을 하는데 적합하도록 변화를 주는 거라 했죠. 즉 뇌와 자율신경계에서는 몸을 쓰라고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는 건데 현대인들의 신체 활동량은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운동이 필요한 거예요. 운동은 스트레스를 받아 투쟁 도피 반응을 유발해서 긴장된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발산시키는 가장 중요한 활동입니다. 운동 중에서도 유산소 운동 중에서도 중저강도의 유산소 운동이 가장 좋습니다. 숨이 약간 차지만 운동을 지속하는데 무리가 없는 정도 강도로 주 3회 정도 운동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불면증 없이 좋은 숙면을 취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불면증을 겪는 현대인들이 정말 많죠. 불면증은 자율신경계와 우리 몸의 생체 시계인 일주기 리듬이라고 하는 게 동시에 흔들린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낮에는 교감신경이 적절히 활성화돼서 적당한 텐션을 올리고 활동을 돕습니다. 밤이 되면 부교감신경이 우세해지면서 몸과 뇌를 이완시키고 자연스럽게 잠으로 이끌어야 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와 긴장이 만성화되면 밤이 되어도 교감신경의 각성이 잘 꺼지지 않습니다. 몸은 침대에 누워있는데 신경계는 여전히 경계 모드에 머물러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또 하나의 축이 바로 1주기 리듬입니다. 우리 몸에는 24시간의 주기로 작동하는 생체 시계가 있고 그 중심에 뇌에서 시교차 상액이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시교차 상액은 우리 몸의 시계 역할을 하면서 수면과 각성, 체온 변화, 호르몬 분비, 자율신경계의 하루 리듬을 총괄 지휘합니다. 이 24시간 주기로 반복되는 생체 리듬을 1주기 리듬이라고 합니다. 우리 내부에 있는 시계인 시교차 상액이 외부의 시간과 동기화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신호가 바로 빛, 아침에 햇볕을 받으면 망막을 통해 들어온 빛은 이제 낮이 시작됐다라는 신호를 전달하고 반대로 저녁에 빛 자극이 줄어들면 멜라토닌 분비가 증가하면서 몸은 밤이라는 것을 인지합니다. 문제는 현대인의 생활 방식이 이런 신호를 지속적으로 교란시킨다는 점입니다. 늦은 밤까지 스마트폰, 태블릿, TV 같은 강한 인공 조명에 노출됩니다. 잠드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이 매일 달라지고 불규칙하면서 주중과 주말의 수면 패턴이 크게 어긋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우리 시교차 상액은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밤이 되어도 교감신경이 꺼지지 않고 코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지속되며 부교감신경이 우세해져야 할 시간에 몸은 여전히 각성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관계가 일방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율신경계 이상이 불면증을 만들기도 하지만 불규칙한 수면 자체가 다시 자율신경계를 더 망가뜨립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다음날 피로와 예민함이 커지고 스트레스에 더 취약해지면서 그날 밤은 다시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불면증은 점점 고착화됩니다. 결국 불면증 회복의 핵심은 자율신경계와 일주기 리듬을 다시 조절하여 정상 작동하도록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한 생활 수칙들을 수면위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감기에 안 걸리려면 손을 잘 씻고 위생을 지켜야 하듯이 수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고 우리 몸이 언제 깨어있고 언제 쉬어야 하는지를 다시 학습시키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 수면에 대한 강박 내려놓기. 불면증이 심한 분들은 잠을 못 자는 것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부터 오늘은 꼭 일찍 잠이 자야 돼 하는 강박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문제는 이런 강박은 우리 몸을 더 긴장시키고 각성시킨다는 점입니다. 자려고 잠자리에 가기 전부터 오늘은 꼭 자야 돼 라는 전투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가면은 벌써 긴장이 돼서 잠을 깨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잠을 잘 자려면 꼭 잠에 들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는 게 중요합니다. 잠을 좀 못 자도 피로감을 느끼겠지만 우리 몸에 당장 치명적인 해가 생기거나 영구적인 손상이 생긴 건 아니거든요. 편안하게 눈만
눈만 감고 있어도 우리 몸이 충분히 수면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회복됩니다. 이거를 기억하고 편안한 마음을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마인드셋을 하셔라. 나는 오늘 꼭 잠이 들어야 돼가 아니라 나는 꼭 잠을 자러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침대에 누워서 쉬러 가는 거야. 잠에 빨리 들면은 물론 좋겠지만 잠에 못 들더라도 눈 감고 편안하게 몸을 이완하고만 있어도 충분한 휴식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려요. 그 다음 두 번째로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유지하는 겁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고요. 늦어도 12시 이전에 자고 7시간 정도는 수면을 취해야 됩니다. 특히 주말에도 평일과 동일한 시간에 일어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일주기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평일에 워낙 피곤하니까 주말에 밀린 잠을 몰아서 늦게 일어나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그게 사실 피로를 풀게 하는 게 아니라 더 심화시킵니다. 왜냐면 식욕차 상액이 가장 싫어하는 게 기상시간이 바뀌는 거거든요. 주말에 늦잠을 자면은 순간적으로는 덜 피곤한 것 같아도 뇌의 입장에서는 주말이 지나서 월요일이 다시 됐을 때 갑자기 다른 시간대로 이동한 것 같이 혼란을 느끼고 이는 자율신경계와 신체 전반에 악영향을 줍니다. 이거를 사회적 시차라고 합니다. 마치 시차가 있는 외국에 여행 갔다 오면은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주말과 주중의 기상시간 차이가 이런 시차와 같은 피로감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낮 시간에 충분한 활동을 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충분한 햇볕을 쬐는 겁니다. 해가 떠 있는 시간에는 햇볕을 충분히 보고 산책을 하는 등 신체 활동을 충분하게 할수록 좋습니다. 특히 야외 운동을 하는 게 햇볕을 충분히 받기에 좋겠죠. 이런 활동과 햇볕은 일주기 리듬을 조절하고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합니다. 이것이 낮에 교감신경을 건강하게 쓰고 밤에 부교감신경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만드는 설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침부터 낮까지 충분히 햇볕을 쬐면은 우리 생체 시계가 지금 낮이구나 라는 신호를 명확하게 받게 되고 그날 저녁부터는 멜라토닌 분비가 더 자연스럽게 시작됩니다. 반대로 낮에 실내만 있고 빛 노출이 너무 적으면은 생체 시계가 낮과 밤을 구분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밤이 돼도 졸리지가 않은 거죠.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에 적절한 활동이 있어야지 그게 밤의 수면 추진력으로 바뀝니다. 불면증이 심한 분일수록 밤에 잠을 너무 못 자서 낮에 피곤해서 그냥 누워만 있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밤을 더 망치는 선택이 됩니다. 낮에 활동을 늘리고 낮에 리듬을 먼저 세워야지 밤이 따라옵니다. 네 번째는 낮과 정반대로 해가 진 저녁 시간 이후로는 운동이나 강한 신체 활동이나 야식 등을 피해야 합니다. 활동도 정적인 활동을 위주로 하는 게 좋습니다. 해가 진 시간부터 밤에 잠이 들 때까지 우리 몸이 잘 시간임을 인지하도록 잠에 잘 들 수 있도록 준비한다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운동을 해서 몸을 피곤하게 하면은 잠이 잘 오겠지 하고 생각하셔서 야간에 격렬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격렬한 운동을 밤에 하는 거는 오히려 우리 몸이 교감신경을 더 항진시키게 만들고 깨어있게 만듭니다. 지금 활동할 때인가 보다 하는 신호를 주는 거죠. 그래서 운동은 해가 떠 있을 때 낮 시간에 하는 게 가장 좋고 늦어도 잠들기 한 4시간 전에는 운동을 마쳐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빛 자극 조절하기입니다. 해가 진 시간 이후에 저녁에는 강한 빛 자극을 줄일수록 좋습니다. 야간인데 강한 빛 자극이 망막을 통해 들어올 때 우리 몸은 낮과 밤의 혼란을 느끼고 수면에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밤낮이 바뀐 수면 장애를 일주기 리듬 수면 장애라고 하는데 일주기 리듬 수면 장애 환자들에게 저녁 시간 이후에 집에서도 선글라스를 착용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해가 진 시간 이후로는 집안의 조명을 다 끕니다. 형광등은 다 끄고 아니면 조도가 낮은 노란색 조명, 수면등 같은 것만 켜놓는 게 수면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녁 시간 이후에 TV나 스마트폰 등에서 나오는 불빛을 많이 보는 것도 수면에 방해가 됩니다. 강한 빛자극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 전에는 디지털 기기의 빛자극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됩니다. 핸드폰에 요새 블루라이트 필터 기능 나오죠. 이런 필터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블루라이트 필터를 사용하더라도 야간의 핸드폰 사용량은 반드시 줄여야 됩니다. 여섯 번째로 수면 전 이완 활동입니다. 수면 전에 여러 가지 이완 활동을 통해 몸과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면증이 오래된 분들은 잠을 자야 한다라는 압박 때문에 침대에 누워서도 몸이 계속 긴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호흡은 가장 빠르게 접근 가능한 스위치입니다. 숨을 천천히 길게 내쉬는 호흡이 미주신경을 통해 부교감신경 톤을 올리고 심박의 과도한 각성을
낮춘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잠들기 전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이런 심호흡을 통해서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키는 게 좋습니다. 잠들기 전에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거나 카페인이 들어있지 않은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일곱 번째는 식사와 음료 조절입니다. 카페인과 알코올, 이 수면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카페인은 다들 잘 아실 거고요. 커피, 녹차, 홍차, 콜라 이런 데도 다 카페인이 들었기 때문에 잠들기 최소 6시간 전에는 섭취를 피해야 됩니다. 아예 안 마시면 가장 좋고, 그리고 과식은 소화 문제를 일으켜서 수면을 방해합니다. 또 야식도 일주기 리듬에 혼란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은 우리 몸이 지금 활동할 때인가 보다 라는 신호를 받기 때문에 저녁 식사는 가볍게 하고 잠들기 늦어도 3, 4시간 전에는 식사를 꼭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낮잠 조절입니다. 낮잠을 길게 자는 것은 밤 수면을 방해합니다. 낮잠을 자야 한다면 10분 이내로 제한하고 늦은 오후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밤에 잠을 워낙 못 자니까 피곤해서 낮잠을 자게 돼요 이러는데, 낮에 잠을 많이 자는 거는 잠을 보충하는 게 아니라 야간에 잘 잠을 땡겨오는 것이 됩니다. 불면증이 더 심해집니다. 특히나 늦은 오후에 낮잠 주무시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불면증은 스트레스와는 관련이 없나요? 스트레스가 반드시 불면증을 만드는 건 아니고, 스트레스를 처리하지 못한 신경계가 불면증을 만든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 자체는 누구에게나 있죠. 이거를 피하거나 없앨 수도 없습니다. 문제는 스트레스가 왔을 때 우리 자율신경계가 투쟁 도피 반응을 올라왔다가 다시 회복 모드로 잘 내려오느냐, 아니면은 그 상태에 계속 고착되느냐입니다. 불면증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의 차이는 스트레스의 절대적인 양보다도 신경계가 다시 평소 상태로 회복하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많은 현대인들의 스트레스가 제대로 배출될 출구를 찾지 못함으로 쉽게 누적이 됩니다. 상사로부터 받는 스트레스, 다양한 일정, 성과를 내는 것에 대한 경쟁, 인간관계, 불안 같은 자극은 교감신경과 HPA축을 강하게 올리지만 우리는 실제로 싸우거나 도망가지 못하고 그저 참고 버티게 됩니다. 그러면 몸은 아직 상황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상태로 남게 됩니다. 이 상태가 하루 종일 누적되면은 밤이 돼도 우리 신경계는 일과가 끝나지 않았구나 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면증 환자들이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하루 종일 지쳐있는데 막상 자려고 누우면 더 또렷해져요. 몸은 피로한데 뇌와 자율신경계는 아직도 일하고 경계하는 모드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면증은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다기보다는 스트레스를 신경계 차원에서 정리하지 못한 결과라고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수면 위생, 일주기 리듬, 낮 시간의 충분한 활동과 빈 노출, 호흡과 이완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한 생활 습관일 뿐 아니라 뇌와 자율신경계에게 이제 하루가 끝났다라는 신호를 확실히 줄 수 있는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는 우리 주변에 늘 상존하고 피하려고 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밤에 나의 침실까지 끌고 갈지 아니면은 하루 안에 신경계가 정리하도록 할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불안할 때 명상을 하면 좋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스트레스가 누적되고 불안감이 쌓일 때 신체적 긴장을 완화시키고 불안감을 낮출 수 있는 스스로의 방법을 찾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분야에서 가장 많이 연구되고 과학적 근거가 충분한 것이 바로 호흡 훈련, 명상입니다. 명상이 스트레스가 많은 모든 현대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공황장애, 불안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등의 질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는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3년에 미국 의사협회 정신의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불안장애를 진단받은 27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8주간 명상 프로그램과 항우울제 효과를 비교한 임상시험을 보고했습니다. 136명에게는 명상을 시켰고 140명에게는 항우울제를 복용시켜 결과를 비교한 것이죠. 연구 결과 8주 후 명상을 시행한 군은 약물치료와 거의 동일한 호전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인상적인 점은 약물치료를 한 군은 약 78.6%의 환자에게서 부작용이 발생했고 8%의 환자가 부작용으로 치료를 중단해야 했는데, 명상을 한 그룹은 부작용으로 인한 탈락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명상이 항우울제와 비슷한 치료 효과를 보이는데 부작용은 더 적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나 혼자서 할 수도 있고 부작용도 없다면 안 할 이유가 없겠죠. 불안은 우리가 안전하지 못하다는 감정입니다.
주로 미래에 대한 생각에서 나타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고 실제로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런 불안이 내가 미래를 대비하고 조심하게 만드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불안장애 환자분들은 과도하게 지속되는 생각, 불필요하게 지나친 걱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생각을 멈추기 힘들어 하십니다. 우울감이라는 것은 반대로 과거에 대한 생각입니다. 과거는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머릿속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과거에 대한 생각이 많아질수록 후회, 자책감, 억울함 같은 괴로운 감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신의학적으로 건강해지려면, 불안과 우울감을 줄이려면 과거나 미래에 대한 생각을 줄이는 것이 정신건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봅니다. 자, 그러면 과거에 대한 생각, 미래에 대한 생각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이제 그 생각 안 해 라고 틀어막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뇌에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누구나 그런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생각이 자꾸 떠올라서 이걸 안 해야지 라고 애를 쓰지만, 애를 쓸수록 그 생각은 점점 더 선명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에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한테, 자, 지금부터 분홍색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한다면은, 제가 이 말을 하는 순간 저절로 머릿속에 분홍색 코끼리가 그려집니다. 뇌과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를 괴롭히는 생각을 줄이려면 그 생각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현재 일어나고 있는 다른 일에 집중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명상이 현재 내 몸 상태에 집중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보통 기본적으로 명상을 할 때 나의 몸 상태, 그 중에서도 호흡에 집중을 하게 하는데요. 이 호흡이라는 것이 바로 내가 집중하기 좋은 대상이 됩니다. 숨을 쉰다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 개입하지 않는 객관적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불안이나 긴장, 분노 등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자꾸 떠오를 때 숨 쉬는 데에 집중을 하는 것은 부정적 생각을 자꾸 돌이켜 반복하는 것으로부터 주의를 돌리는 효과를 줍니다. 이를 인지적 전환이라고 합니다. 호흡과 명상을 통해서 긴장과 불안을 유발하는 생각으로부터 성공적으로 주의를 돌리고 정서적으로 안정되는 경험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은,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게 무서운 게 아니구나, 불안과 이로 인한 신체 증상들을 내가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자아 효능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그 자체로도 불안의 발생 빈도를 낮춥니다. 이전에는 무슨 일만 있으면 쉽게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르고 불안이 생기는 것 자체가 걱정되고 불안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호흡 훈련과 명상을 통해서 이제 불안해도 괜찮아, 나는 불안해도 불안을 다스릴 수 있는 나만의 무기가 있어 라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공황장애 증상은 정확히 무엇이고 응급대처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우선 공황발작과 공황장애를 구분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공황발작은 급격한 불안, 공포와 함께 다양한 신체 증상이 동반되는 것을 말합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멎을 것 같은 느낌, 식은땀, 질식할 것 같은 느낌, 가슴 통증, 어지러움, 메스꺼움, 미칠 것 같은 느낌, 죽을 것 같은 공포 등인데요. 이런 발작적인 증상이 한 번 이상 나타나고, 이런 증상이 또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평소에도 지속적으로 두려워하고 불안을 느끼는 것, 혹은 이런 증상이 유발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회피하려고 하게 되고 일상생활에 제약이 생기는 경우 공황장애로 진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많은 곳에서 처음 공황발작이 나타난 이후에 사람 많은 곳 가는 게 너무 무서워서 못 가게 됐다, 피하게 됐다. 비행기에서 발작이 처음 나타난 이후에는 비행기가 무서워서 못 타게 됐다. 혹은 발작이 또 나타날까봐 항상 초조하고 불안한 상태다. 이런 상태가 되면은 공황장애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공황장애의 핵심은 심장 같은 우리 몸의 실질적인 장기에는 이상이 전혀 없지만 우리 자율신경계가 과민 반응하면서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발작 시에 나타나는 신체 증상은 정말로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낄 정도로 심한데, 이런 증상들이 죽거나 몸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공황이 올라올 때 우리 뇌는 지금 정말 큰일 났다 라고 잘못 판단해서 심장이나 호흡, 근육, 장기들에게 과도한 비상신호를 보내드립니다. 공황장애의 핵심은 심장 같은 실질적인 장기에는 이상이 전혀 없지만 자율신경계가 과민 반응하면서 증상이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서 발작 시에 나타나는 신체 증상은 정말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낄 정도로 심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죽거나 몸에 심각한 손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공황이 올라올 때 우리 뇌는 지금 정말 큰일 났다 라고 잘못 판단해서 심장, 호흡, 근육,
장기들에게 과도한 비상신호를 보냅니다. 지금 알려드릴 방법들은 자율신경계를 안정시켜 이런 비상신호를 줄이고 지금 안전하다 라는 정보를 다시 보내주는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는 5, 4, 3, 2, 1 감각 접지 기법이라고 합니다. 공황이 올라올 때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면서 눈으로 보이는 사물 5가지를 입으로 말해보거나 아니면 마음속으로 세어봐도 괜찮습니다. 하얀 벽이 보이네, 파란색 컵이 보이네, 검은색 의자가 보인다, 창문도 보이고 시계도 보인다. 이렇게 5가지를 세면서 눈에 보이는 거를 찾아서 말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손이나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촉감 4가지를 한번 찾아봅니다. 지금 의자에 엉덩이가 닿아 있는 느낌이 있고 바닥에 발바닥이 닿아 있고 이렇게 내가 책상을 만질 수가 있고 내 머리카락을 이렇게 만질 수 있어. 4가지 촉감을 찾아봅니다. 그 다음으로 귀에 들리는 소리 3가지를 찾아봅니다. 저기 멀리서 차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 말소리가 들리고 히터 소리가 들린다. 그 다음으로 코에 맡을 수 있는 냄새 2가지, 실내에서 나는 방향제 냄새라든지 옷에서 나는 섬유유연제 냄새. 그 다음으로 입으로 느껴지는 맛 1가지, 입 안에 느껴지는 침의 맛, 물을 조금 마셔볼 수도 있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천천히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내가 찾을 수 있는 감각들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이제 공황이 올라올 때 신체 증상에 대해서 과도하게 집중을 하면서 쓰러지면 어쩌지? 죽을 것 같다. 이런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인 사고로 이어집니다. 이 기법은 머릿속에 공포에 대한 생각 대신 지금 이 자리의 감각 정보로 뇌를 다시 채워 넣는 방법입니다. 이런 감각 정보가 들어올 때 뇌가 다시 좀 정신을 차리고 나 지금 여기 있구나. 실제로 지금 당장 위험한 거 없구나. 라고 다시 판단하게 되고 그에 따라 극심한 신체 증상도 좀 가라앉을 수 있게 됩니다. 2번째는 호흡법입니다. 앞서서도 이제 호흡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이 공황장애에서도 호흡의 곤란이 아주 잘 나타나요. 공황이 시작될 때 교감신경의 항진이 나타나고 호흡이 짧고 빨라집니다. 이에 의해서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띵한 느낌, 손발 저림이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느리고 깊은 호흡을 하는 것이 우리 몸의 미주신경, 이제 괜찮다, 진정해도 된다 라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숨을 억지로 많이 마실 필요는 없고 숨을 마시는 숨보다 내쉬는 숨을 더 길게 가져가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느리고 깊은 호흡을 할 때 심장 박동이 실제로 떨어지고 우리 몸이 위기 상황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아니면 서 있어도 상관없고요. 천천히 코로 3초 동안 숨을 들이마십니다. 속으로 하나 둘 셋 세면서 마십니다. 이때 숨을 들이마실 때 어깨나 이 목 이런 데 힘을 안 주고 배가 자연스럽게 부풀어 오르는 느낌만 느껴주세요. 마실 때 배가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으로. 그 다음에 속으로 5을 세면서 바람을 아주 천천히 내보내듯이 숨을 내쉽니다. 이렇게 3초간 마시고 5초간 천천히 내쉬고 하는 거를 10회 이상 반복합니다. 가끔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4초 동안 숨을 마시고 7초 동안 숨을 참고 8초 동안 내쉬는 478 호흡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원리는 동일합니다. 호흡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거는 느리게 호흡을 하고 내쉬는 숨을 더 길게 하고 이렇게 숫자를 세면서 리듬 있게 숨을 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다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 숨 마시고 내쉬는 시간은 본인이 편한 정도로 하시면 충분합니다. 이거를 근데 발작되면 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꾸준히 연습해 둘 때 공황 상황에도 이런 호흡을 즉각적으로 하기가 쉬워집니다. 자, 3번째는 현실 검증 문장 사용하기입니다. 공황 발작 때 우리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나 지금 죽는 거 아니야? 기절해서 쓰러지면 어떡하지? 뇌 손상같이 몸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은 불안한 생각들이죠. 이런 불안한 생각들은 자율신경계를 자극해서 신체 증상을 더 심하게 만듭니다. 심해진 신체 증상은 더 큰 불안을 유발하고 불안은 다시 신체 증상을 심하게 만들고 이렇게 악순환이 되는 것이 공황 발작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정보를 의도적으로 나에게 넣어주는 작업입니다. 생각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는 이런 무서운 생각이 전부 진실은 아니구나. 뇌가 학습하도록 돕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황이 올라올 때 제가 말하는 문장 중에서 잘 와닿는 것 한두 개를 골라두세요. 정해두시고 입 밖으로 작게 말하거나 마음속으로 계속 반복합니다. 지금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은 아니야. 지금 나타나는 거는 내가 아는 그 공황 발작이야. 지금 이 감각은 올라왔다가 금방 내려갈 거야. 내 몸은 놀라고 있는 거지 고장난 게 아니야. 금방 지나간다. 이런 말들에 감정적으로 동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발작이 일어날 때는 진짜 죽을 것 같이 무섭거든요. 그래도 이 현실 문장을 계속 반복합니다. 긴 설명보다 짧은 문장을 반복하는 게 내 뇌에 더 잘 들어갑니다.
자율신경계를 혼자서 직접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앞서서 자율신경계는 자동 조종 장치와 같아서 저절로 조절을 해야지 되고 내 의지대로 조절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누적된 스트레스와 피로 등이 원인이 돼서 이런 조절 능력이 떨어지면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 능력이 약해진다고 했고요. 만약 이렇게 스트레스에 항상 예민하고 자율신경계가 과민해서 너무 힘든 환자분이라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내 자율신경계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스위치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스위치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호흡을 통한 자율신경계의 조절입니다. 이제 호흡이란 게 재밌어요. 왜냐면은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조절되기도 하지만 체성신경계를 통해서 내가 의도적으로 조절할 수도 있는 양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화가 나거나 불안하거나 초조할 때 같이 감정적인 동요가 있으면은 교감신경이 작용해서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호흡이 이런 식으로 얕고 빨라집니다. 반대로 우리가 편안한 상황일 때, 몸이 이완하고 휴식하고 있을 때, 아니면 잠을 잘 때, 이럴 때는 부교감 신경이 우세하게 작용해서 의식하지 않아도 저절로 호흡이 느리고 깊어집니다. 그런데 이거를 내가 의도를 가지고 조절할 수도 있죠. 자율신경계가 막 과민 반응해서 불안하고 호흡이 빨라지는 상황일 때 내가 의도적으로 느리고 깊은 호흡을 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고 교감 신경의 과민 반응이 완화가 됩니다. 마치 우리 몸에 지금 그렇게 위험한 상황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투쟁 도피 반응 유발하지 않아도 괜찮아 라는 신호를 주는 것랑 같습니다. 그래서 호흡은 우리가 의도대로 자율신경계를 조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몸이 긴장, 스트레스 상태일 때, 교감신경이 항진됐을 때 하는 호흡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율신경 실조 환자분들이 실제로 이런 호흡을 많이 합니다. 아우 답답해요. 이렇게 호흡이 짧고 얕아집니다. 숨을 자꾸 들이마시려고 하게 되고 깊게 들이마시지 않는 느낌이 드니까 자꾸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느껴집니다. 호흡을 할 때 목과 어깨 근육이 과도하게 활성돼서 어깨가 들썩입니다. 이런 호흡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 목이나 어깨 근육들이 실제로 많이 경직되고 두통이나 어지러움, 가슴 답답함, 호흡 불편감을 계속해서 받게 됩니다. 이게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과호흡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공황 발작입니다. 반대로 호흡을 통해서 우리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고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호흡을 깊고 느리게 천천히 하되 내쉬는 숨을 길게 하는 것입니다. 3초 정도 숫자를 세면서 천천히 마십니다. 숨을 천천히 마시는 것이 폐가 가득 찰 만큼 억지로 많이 마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으로 5초 정도 숫자를 세면서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제가 하는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몸에 편안하게 힘을 뺀 상태에서 해야 됩니다. 몸이 잘 이완할 수 있는 환경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마시는 숨보다 내쉬는 숨을 길게 합니다. 그리고 숨을 들이마실 때 배가 앞으로 나오고 숨을 내쉴 때 배가 들어가는 것을 의식하면서 합니다. 이제 숨 쉴 때 주된 역할을 하는 게 횡격막인데 이 횡격막을 충분히 이용해서 하는 호흡이고 이런 거를 복식호흡 또는 횡격막 호흡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호흡법이 공황장애나 불안장애, 자율신경계 이상 환자분들 아니면 스트레스와 관리가 필요한 모든 현대인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제가 앞서 설명한 명상과도 동일한 효과를 가집니다. 이런 호흡 훈련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10분씩 실시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도 불안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시행합니다. 근데 이게 하자마자 바로 효과가 나진 않아요. 처음 하면은 잘 집중도 안 되고 10분이라는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집니다. 한 3분 지나면은 잡생각이 나고 핸드폰 보고 싶고 그렇게 집중이 흐트러집니다. 하지만 이거는 말 그대로 훈련이거든요. 우리가 운동이나 동작을 잘 못해도 그 동작을 반복 훈련하면은 그 동작을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호흡도 우리 근육을 가지고 하는 일종의 운동이고 호흡을 통해서 내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는 것도 꾸준히 훈련했을 때 더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3주 이상 시행했을 때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나름대로 많은 내용을 준비해서 전달해 드리려고 했는데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몸과 마음의 괴로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율신경계 이상이라고 하는 게 증상도 굉장히 다양하고 원인을 파악하기까지도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그래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런 분들에게 꼭 강조하고 싶은 거는 현재 겪고 있는 고통은 절대 원인이 없거나 실체가 불분명한 게 아니다. 자율신경계라는 명확한 시스템이 이상을 보여서 나타나는 증상이고 명확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개선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 너무 괴롭고 왜 나한테만 이런 증상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불편함을 겪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수면이나 식사나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돌아보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자율신경계가 우리 몸에서 일종의 경보장치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내 몸이 이렇게 괴롭다고 외치는 것은 그동안 내 몸을 너무 안 돌봐왔다. 내가 내 스스로를 너무 돌보지 않아서 내 몸이 SOS 신호를 보낸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스스로를 돌보고 이런 생활 습관 하나하나를 점검한다면은 오히려 나중에 돌아봤을 때 그때 이렇게 괴로운 시간이 있어서 오히려 나를 잘 돌아볼 수 있게 만들었고 내가 더 안정적이고 단단한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율신경계 사용 설명서라는 책을 쓴 한의사 김찬이었고요. 저는 부산에서 한의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의원에서도 지금 책과 영상에서 다룬 것처럼 자율신경 실조증, 자율신경계 이상과 동반돼서 나타나는 공황장애, 불안장애, 가슴 두근거림, 기능성 소화불량, 과민성 대장 증후군, 불면증, 만성피로, 브레인포그 같은 질환들을 중점적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이 자율신경 실조라고 하는 게 환자분이 치료를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이 생활 습관들을 하나하나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수동적인 치료만 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생활 관리들을 해야지 재발하지 않고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료실에서도 늘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근데 아무래도 항상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게 항상 아쉬웠거든요. 그리고 제가 최대한 설명해 드리려고 해도 환자분이 짧은 시간에 그거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실천하기에도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몇 년 전부터는 환자분들에게 한약을 처방할 때 편지를 써드렸어요. 지금 환자분의 상태는 이러이러한 상태예요. 자율신경계라고 하는 거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이런 게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치료는 이런 역할을 할 거고요. 불면증이 있으시다고 했는데 이런 거 한번 생활 관리 해보세요. 숨 쉬는 게 답답하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심호흡하는 연습도 한번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편지를 써드렸어요. 이게 이제 몇 년 동안 쌓이다 보니까 제가 세보니까 거의 한 5,000통 이상의 편지가 쌓여 있더라고요. 이 과정이 저한테도 나름 좀 중요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환자분들께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정보가 쌓였다는 거고 사실 이전에는 환자를 어떻게 치료할까에 대한 고민은 많이 했지만 학교에서도 배우고 논문도 읽고 학회도 참석하고 치료하는 법에 대해서는 많이 배웠지만 어떻게 환자분들이 스스로 생활 관리를 하도록 도와줄까에 대한 고민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 환자분들께 편지를 쓰면서 나름의 노하우가 많이 쌓였는데 이런 것들이 정리해보니까 거의 책 한 권의 분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출간하게 된 게 이번에 나온 자율신경계 사용 설명서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제가 환자분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을 하루빨리 회복하실 수 있도록 저도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